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유해 삼순환 1회차 모의고사는 얼마 전에 이제 실시했던 회계사 2021년도 회계사 2차 시험 기출 문제를 문제로 해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상전세 문제를 빼면 90점이죠. 거기까지 이제 빼가지고 90분 동안 문제를 풀게 했고요. 9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니까. 그리고 매년 그 회계사 기출 문제의 문제가 출제했던 그 부분이 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겸사겸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봤으니까 유해 삼순환 1회차 모의고사로 2021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풀이를 이제 해보려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전반적인 어떤 총평을 얘기하자면 문제가 최근에 회계사 기출 문제, 이제 회계사 문제를 보면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굉장히 좀 정형화된 문제, 깔끔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한두 개가 있긴 합니다. 처음 보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시험장에서 100% 문제를 다 풀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스킵을 한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기본 과정만 잘 듣고 2차 수업 잘 들었다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세무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좀씩 깔끔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약간 회계사 시험 문제하고 세무사 시험 문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대체적으로 회계사 시험 문제는 한 몇 년 전부터 그래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회계사 시험 문제는 좀 더 깔끔해지고 있다. 네.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무사 시험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한 문제로 점점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는 당해에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꼭 풀어봐야 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에 내용을 볼게요. 다음 거주자 갑을병의 2021년도 기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 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지금 25점짜리 소득세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물음 1번을 보니까 물음 1번에는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 6월 25일까지 회사 다니면서 받은 근로 자료와 그다음에 6월 26일 이후에 퇴직 이후에 소득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보니까 물음 1번의 요구사항이 지금 두 개인데 근로소득의 총금액과 기타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1번에서 구하고요. 요구사항 2번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문제 1번. 자, 문제 1번에 물음 1번. 요구사항이 지금 두 개죠. 요구사항. 근로소득의 총금액과 기타소득의 총수익 금액. 그래서 아예 그냥 요구사항 1번에 총금액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기타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우리가 이제 자료 정리할 때 기타소득은 총수익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타소득 금액 구해가지고 원천유세액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눈에 보이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구사항 1번하고 요구사항 2번을 한꺼번에 답안 양식을 줬고요. 계산 근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게 더 깔끔하겠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유세액과 종합소득 금액.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안 양식 적어 놓고서 이제 계산 근거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계산 근거의 첫 번째 총금액 구해야 되는 거니까 총금액. 어차피 종합소득 금액까지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 관련해 가지고 총금액 구하고 근로소득 공제 빼가지고 그래서
근로소 금액까지 아예 그냥 구해놓으면 좋겠죠. 종합소 금액을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총금액은 1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지급한 급여 3천만 원. 총금액.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지급한 장기 재직 공로금. 아무튼 회사에서 받은 거는 전부 다 회사 다니는 중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들은 다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자, 직무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100만 원만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내 특강료. A가 지급한 사내 특강료도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특강을 받은 거니까 A 회사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받은 거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가 지급한 사내 소식지 원고료,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또 기타 소득인 거죠.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은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이 되는 건데 사내 소식지의 원고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총금액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거래처 특강료가 있는 외부거래처에 가서 특강을 한 거는 그렇죠?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나랑 고용계약 관계가 없는 거래처에서 기타 소득 받은 거니까 옆에다 기타라고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기타라고 적고 60% 필요비 의제되는 거니까 그죠?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니까 기타 적고 60%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기타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금액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3,760만 원 되는 거네요. 3,660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근로소득 그러면서 그냥 금액 아예 그냥 어차피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표가 나와 있죠. 1,500만 원과 1,900에 1,500만 원 사이에 있으니까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260만 원에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은 2,260만 원에 15%, 그 다음에 750만 원, 그다음에 1,089만 원. 그래서 금액은 1번에서 2번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은 2,67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총금액에 일단 3,760만 원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익 금액인데, 기타 수익 금액은 총 수익 금액 알아야 되고, 기타 수익의 원천 징수세액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이제 총 수익 금액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총 수익 금액에서 계산 내역. 왜냐면 이제 필요금액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그에 대한 원처징수세액이 얼마냐. 네, 자료 하나에 대해 한꺼번에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뭐 비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쭉 정리하면 더 깔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강료부터 해가지고 다른 근로소득 금액에서 외부거래처 특강료 있잖아요. 근로소득 자료에 기타 소득이 있었으니까 갖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다른 자료에서 기타 소득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으면 그부터 먼저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250만 원 총수익금액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 내역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곱하기 얘는 60% 필요금액 의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이게 100만 원. 원처유세액은 20%니까 이게 20만 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퇴직 이후의 가배소득. A가 지급한 퇴직금은 뭐 퇴직으로 가는 거니까 퇴직소득은 아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A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인데 이미 회사 다니는 중에 500만 원 비과세 돼버렸으니까 그 넘어갔잖아요. 500만 원이 넘어갔으면 지금 회사 그만두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전부 다 기타 소득이 되겠죠. 직무발명보상금 전부 다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 하고요. 얘는 뭐 필요금비 의제되는 거 없어요. 일단 없기 때문에 700만 원이 전부 다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 20%의 원재료세액을 하니까 원재료세액이 140만 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사 A 외에 직원 재교육 강연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A는 이제 그만뒀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A가 다시 재교육을 한 거니까 그렇죠? 강연료 이거 받은 것도
이제 기타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0만 원 받았고요. 이거는 필요경비가 60% 의제가 되는 거니까. 기타속 금액은 80만 원. 그렇죠? 어제 유세액은 20% 하는 거니까 16만 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 수당을 또 받았대요. 이것도 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가 되는 거죠. 그 회사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문제 출제도 하고 했으니까 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 그러니까 60% 필요경비로 의제되는 거니까 기타속 금액은 40만 원, 어제 유세액은 8만 원. 그다음에 차량 판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이제 대체가 됐네요. 기타속이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필요경비 의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50만 원 필요경비 없으니까 기타속 금액 50만 원이고요. 얘는 원천 인수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슬롯머신 당첨 금액인데 슬롯머신 당첨 금액은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200만 원이 이하면 200만 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 그렇죠? 아예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속 금액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세 최저한 과세가 되지 않죠. 자, 합계 금액을 구해 보시면 총수익 금액 그래서 300, 400, 그죠? 600, 1,300만 원. 맞나요? 쭉 그냥 암산으로 계산했는데 1,30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기타속 금액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800만 원에 920에 97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리고 원천인수세액은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184만 원. 그죠? 그래서 기타속의 원천인수세액은 기타속 총수익 금액은 여기가 1,300만 원. 기타속의 원천인수세액은 184만 원. 종합소득 금액은 지금 근로소득 금액 여기랑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두 개.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이 2,671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970만 원 해가지고요. 두 개 더했더니 종합소득 금액은 3,64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 1번 되셨죠? 자, 물음 2번 갑니다. 자, 물음 2번은 거주자 이제 을에 대한 얘기인데 54세 한국 국적이고요. 2021년도 종합소득 관련 자료다. 해가지고 소득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 요구사항을 보면 을의 소득 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그리고 을의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보니까 지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네요. 자료 보면은 먼저 이제 소득공제부터 물음 2번에 인적공제액은 지금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 세 개의 지금 소득공제를 합계액으로 지금 물어봤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이렇게 지금 물음 2번에 먼저 기본공제 인적공제부터 갈까요? 자, 부양가족을 봐야 되는데 부양가족 지금 거주자 을의 소득은 근로소득만 6,625원 즉 총금액이 8천만 원 이자속 400만 원 사금 400만 원은 그럼 예금이자 일반적인 예금이자니까 이제 종합소득은 아니죠. 원천인수가 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 있는데 이제 본인 안 적혀있으면 본인 적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본인 그다음에 부친 되죠. 부친 되고 모친 600만 원 있지만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논밭의 임대소득은 예를 들면 비과세잖아요. 비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득 금액은 없는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하는 거죠. 모친 됩니다. 배우자 되죠. 딸 안 되죠. 나이가 21세예요.
딸이 안 되고요. 아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부친, 모친, 배우자, 아들까지 5명 되는 거네요. 150만 원씩. 그래서 기본공제는 1,050만 원 되는 겁니다. 자, 추가공제는 일단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보는데, 본인은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공제도 아니고, 본인은 지금 만약에 본인이 거기 내용 보시면은 여성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여성이면 부녀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종합소득 금액 자체가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부녀자 공제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그 한부모 공제는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5명 모두한테 해당되는 경로 우대자나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공제되는데,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은 중복 적용도 되는 거죠. 보니까 부친은 경로 우대자면서 장애인이고요. 모친은 경로 우대자네요. 그래서 경로 우대자 2명,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이자 2명,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1명. 추가 공제는 그러면 400만 원. 아이고. 5에다가 150만 원이면 750만 원이죠. 750만 원. 5명이니까.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100만 원 곱하기 2, 그 다음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추가 공제는 4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공제랑 건강보험료공제랑 그다음에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3개 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연금보험료공제, 일단 연금보험료공제랑 건강보험료공제랑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바로 그냥 눈에 보여요. 연금보험료는 500만 원, 연금보험료 500만 원, 건강보험료 4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400만 원, 일단 900만 원 되는 거죠. 일단 이하고에는 900만 원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적을 필요도 없네요. 9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요건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는 맞는데 총 금액이 지금 8천만 원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주택청약저축이라든지 또 주택자금 공제, 이거는 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건을 추구했다면은 불입한 금액 24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거기 40%. 만약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300만 원 넣었으니까 240만 원에 40% 해가지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 못했어요.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하고 둘만 바로 그냥 900만 원, 뭐 여기서 적을 것도 없이 다 바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데, 그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데, 부친이 쓴 거, 모친이 쓴 거, 본인이 쓴 거, 배우자가 쓴 거, 일단은 다 대상이 되죠. 연간소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니까 다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개정돼가지고 전년도, 올해만 2020년도 사용액의 105%를 올해 초과로 사용했다면 추가로 더 지금 공제해 주는 금액이 생겨났는데, 그 꽃표 1번 보시면, 4번의 꽃표 1번을 보시면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0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건 이제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구분이죠.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해가지고, 이제 좁으니까 A 해가지고 전통시장 사용한 거, B 대중교통 이용한 거, C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 또는 공연비 또는 신문 구입비 이런 것들 따로 구분하지 않죠. 그런 거 구분하려면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C는 지불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그죠? 그다음에 D는 그냥 말 그대로 신용카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네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들어오면 되죠. 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아무 말도 없으니까 사용만으로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별도 말이 없으면 그냥 신용카드 사용액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꼭 본인 사용액 신용카드가 1,530만 원이 있는데
국외에서 결제가 안 되죠. 국외에서 결제한 거 300만 원 빼고 대중교통에서 이용한 거는 대중교통으로 따로 가야죠. 30만 원.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될 게 30만 원 있고요. 그죠? 그러면 1,530만 원에서 330만 원 빼는 거니까 여기 와야 될 금액이 1,200만 원. 300만 원은 아니고 30만 원은 B번호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용카드 사용한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400만 원이 전통장 사용분이니까 400만 원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600만 원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남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없는 거고요. 전통장 사용분 4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 3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이 얼마예요? 1,200, 900, 2,100에 2,700만 원이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저 사용액을 초과해야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는 거니까 최저 사용액은 총 금액의 25%. 총 8천만 원에 25%. 최저 사용액은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700만 원 남았고요. 여기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소득공제액은 여기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700만 원 남아 있죠? 700만 원씩 5% 플러스 합한 430만 원은 40%. 여기 이제 소득공제액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액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277만 원이 되는 거고요. 277만 원 되는 거고. 한도는 기본 한도가 총 금액이 7천과 1억 2천만 원 사이에 있으니까 기본 한도는 250만 원. 그죠? 추가 한도 넘어갔으니까 추가 한도는 전통장 사용분 400만 원에 40% 한 다음에 그럼 이게 한도만 여기까지만 딱 해도 이미 350만 원 넘어갔으니까 대중교통 이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얼마 됐는데 얘가 더 크겠죠. 한도 내 금액이니까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17만 원 바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217만 원이 한도 내 금액이니까 물음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세액 공제와 기부금세액 공제. 그죠? 이게 물음 2번에 이제 여기다 요구사항 1번. 그렇죠? 물음 2번에 요구사항 2번. 그다음 2번 교육비세액 공제와 그렇죠? 그다음에 기부금세액 공제. 이렇게 두 개. 자, 교육비하고 기부금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교육비하고 기부금 나와 있고요. 자, 교육비세액 공제는 일단은 붙인 장애인 특수교육비잖아요. 옆에다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교육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거니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치도 직계 존속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제 전액 공제가 되죠. 옆에다가 붙인 옆에다가 장애인 장 동그라미 전액 공제 되죠. 본인의 이제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는 근로속에 있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오케이 150만 원. 본인 대학원료 되죠. 400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 직업 능력개발 안 되죠. 배우자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은 근로속에 있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건 안 됩니다. 딸 외국대학도 대학교니까 됩니다. 외국대학 되는데 900만 원 한도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옆에다가 찍 900만 원. 여기다 다시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 교복구입비 됩니다. 왜냐면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고등학교는 교복부 된다면 50만 원 한도로 됩니다. 방과후학교 됩니다. 그다음에 학원 안 되죠. 사실 400만 원 X. 자, 그러면 교육비세액 공제 금액은 지금
공제는요, 일단은 부친 되죠. 장애인 특수교육비이기 때문에 부친도 됩니다. 200만 원 되죠. 네, 아예 그냥 여기 다 적으시면 돼요. 2번에 본인 거 150만 원, 400만 원, 550만 원 됩니다. 배우자는 안 되고요. 딸 9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아들 50만 원, 150만 원 됩니다. 학원 안 되죠. 그래서 자료에다가 다 표시해놓고 난 다음에 되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더해가지고 15%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따라 한번 정리하고 15% 이렇게 한 겁니다. 200만 원, 550만 원, 그리고 900만 원, 150만 원 전부 다 합한 다음에 15% 하게 되면은 270만 원 나와요.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은 270만 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기부금세 공제 법정인지 지정인지 보는데 부친 거도 부친이 기부한 거 되죠.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되기 때문에 부친이 종교단체 기부한 거 지정 기부하면 되죠. 본인이 기부한 거 수혜 이재명 고문 법정 노동조합 회비 지정 법정 하나 지정 둘이에요. 그죠? 지정도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200개 있는데 자, 기부금세 공제를 하려면 일단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금액, 그 대상이 되는 그 금액에 그게 1,000만 원까지는 15% 초과하면은 30%가 되는 건데 금액 자체 기부한 금액이 뭐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0만 원 넘어갈 수가 없죠. 15%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대상이 되는 금액은 먼저 법정 기부금은 무조건 다 들어오죠. 법정 기부금은 60만 원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지금 50만 원과 30만 원. 자, 50만 원은 종교외가 30만 원은 종교외. 그래서 지금 총 80만 원이거든요. 자, 한도는 일단은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밖에 없어요. 이자는 지금 예금 이자니까 다 조건부잖아요. 조건부인데 2천만 원 안 되니까 분리과세가 됐을 거고요. 그냥 근로소득 금액이 곧 그냥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지금 6,625만 원. 6,625만 원. 여기서 이제 빼기 법정 기부에서 인정된 금액 60만 원을 뺀 그렇죠? 남은 금액의 10% 플러스 한도가 종교외 기부금 30만 원과 그렇죠? 예에서 이거 뺀 금액의 20%. 30만 원 당연히 작죠. 이 금액 그냥 그 금액의 20%. 30만 원도 작으니까 굳이 뭐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지정 기부금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지정 기부금 한도 금액은 예에서 이거 뺀 거 10% 한 다음에 30만 원을 더하면 686만 5천 원. 686만 5천 원. 한도 내 금액이니까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도 내 금액이니까 다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부금세 공제 금액은 두 개 합한 금액에 대상이 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안 되니까 요거에 15% 140만 원에 15% 하는 거니까 21만 원. 기부금세 공제 금액은 21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 2번. 물음 2번 됐고요. 물음 3번. 물음 3번. 거주자 병의 2021년도 종합수급 관련 자료도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과 이자 배당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다 지금 금융소득 자료예요. 그 다음에 거주자 병의 종합소득 금액, 종합산출세액 및 배당세액 공제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 그 공제액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제 보니까 1, 2, 3, 4번은 다 금융소득 관련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요. 혹시 그 안에 이제 기타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또 가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조업의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추가로 더 있었네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좀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물음 3번. 물음 3번에 요구사항 1번.
1번은 이자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배당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업 금액,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거 구분 무조건 조합과 조건부 조합 금소득 금액만 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죠. 1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되잖아요.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매매차 손익은 또 과세가 되는 거니까 상장 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뺀 주식에 대한 배당금 1,000만 원과 에서 200만 원 빼고 1,200에서 200 뺀 1,000만 원. 집합투자기구부터 이익이에요.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이 요거 중에 하나죠. 1,000만 원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로스업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인데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얘는 이자 소득이 되는 거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2,000만 원. 그 다음에 회사채 매매 차익은 과세가 원래 안 되는데 보유기한 이자 상당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유기한에 대한 이자 상당액 100만 원 들어오죠. 이자랑 배당은 나눠서 적어야 되는 거니까 이자는 별도로 따로 적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투자한 비상장 B로부터 받은 무상주가 있는데 무상주는 그러니까 무상주 받았으니까 첫 번째 중에 의제배당 관련된 거잖아요. 주발초 자본 전입했는데 지분율 상승 금액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될 무상주를 내가 추가로 배정받은 거죠. 그러면은 걔는 예외적인 의제배당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원래 주발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으면 의제배당이 아닌데 지분율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예외적인 의제배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죠.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얘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 표시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주를 받는 거는 원칙적인 의제배당이니까 원칙적인 의제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죠. 3,000만 원 한 다음에 걔는 꽃표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의 금융소득 가는데 직장 공제회 초과 발행금은 무조건 물리과세니까 여기다 집계할 필요 없고요.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니까 국외배당 들어와야죠. 국외배당은 400만 원 무조건 그리고 비고사항에 무조건 종합과세.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은행에서 지급한 정기예금이자가 8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정기예금이자, 예금이자 조건부니까 들어오죠. 예금이자 그래서 800만 원. 얘는 이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배당이 있네요.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인정배당과 인정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이 귀속시이기 때문에 결산 확정일이 3월 31일이니까 그렇죠? 인정배당도 2021년도 금소득이 되면서 인정배당도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금액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쭉 구하시면 합계 금액을 구하시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6,000, 그렇죠? 7,000, 8,100만 원, 8,1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8,100만 원. 그러면 다 종합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8,100만 원 중에 이자 소득이 여기 3개 있네요. 2,0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그래서 8,100만 원 중에 이자 소득 금액은 지금 아이고 이자 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은 2,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8,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당 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얼마냐면 5,200만 원. 그로스업 금액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로스업 금액은 이제 별도 따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인 6,100만 원과 꽃표시한 금액이 이 두 개밖에 없네요. 3,600만 원밖에 안 되죠. 꽃표시한 금액이 3,600만 원. 둘째 작은 거 3,600만 원에 11%. 그래서 그로스업 금액은 39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구사항 2번입니다. 요구사항 2번은 일단은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요구사항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고 금융소득 금액 지금 이제 계산됐으니까 거기다 사업소득 금액이 아까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포함하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되죠. 그리고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그다음에 배당세액 공제. 그렇죠.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은 이제 금융소득 금액이 바로 나오니까 요구사항 1번의 세개 합한 금액이 이게 금융소득 금액이잖아요. 8,100만 원에다가 396만 원 하는 거니까 8,496만 원이 금융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하면 1억 496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죠? 1억 496만 원. 산출세액은 이제 종합소득 공제 금액은 또 얼마라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에서 종합소득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종합소득 공제 금액도 2,400만 원 정도 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산출세액은 그죠? 둘째 큰 거. 일반 산출세. 과세 표준이 여기서 2천만 원 더 빼는 거니까 과표 자체가 8,496만 원인데 거기 안에 있었던 금융소득 금액 중에 2천만 원 빠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 적용되죠. 그리고 빠져나온 2천만 원에는 이제 14%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96만 원에다가 그 세율표 집어넣어서 기본세율 적용하시고요. 여기 2천만 원 14%는 280만 원이죠. 더해주면 1,317만 400원이 일반 산출세액이 되고요. 비교 산출세액은 8,496만 원에서 모든 금융소득 금액이 다 빠지니까 기본세율에 곱해지는 금액이 없네요. 그리고 빠져나온 금액에서 그로스업을 제외하는 거니까 이제 8,100만 원. 그 8,100만 원에 원천세율을 곱하는데 8,100만 원에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다면 25%, 나머지는 14%인데 비영업대금 이익이 없어요. 그럼 8,100만 원에 14%를 적용하시면 되니까 1,134만 원 되는 거네요. 둘째 큰 금액이니까 산출세액은 1,317만 400원이 산출세액이 되고요. 그죠? 배당세액 공제는 그로스업한 금액하고 한도 중 작은 거. 그로스업 금액이 396만 원이었고요. 한도는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죠. 1,317만 400원. 한도 걸렸네요. 여기서 비교 산출세액 1,134만 원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잖아요. 배당세액 공제는. 그죠? 그래서 배당세액 공제 금액은 183만 400원이 한도가 되는 거니까 한도에 걸렸네요. 배당세액 공제 금액 183만 4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 3번까지 작성했습니다. 자, 물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양도소득 관련된 문제네요. 양도소득 관련된 문제인데 얘기했죠. 이게 이제 주택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이제 판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한테 2021년도 12월 30일 날 양도를 했고요. 양도가액은 3억 9천만 원인데 시가가 4억짜리인데 저가양도 했네요. 저가양도 했고 그다음에 양도시의 오피스텔의 장부가인 필요경비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계사각 2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 뭐 그러네요. 보니까 필요경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양도한 오피스텔은 갑이 대주주로 있는 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 자체도 특수관계 그러니까 갑이 대주주로 있는 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거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갑한테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2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취득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처분도 특수관계자한테 처분한 겁니다. 요구사항 보면서 요구사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문제 2번.
문제 2번에 요구사항 1번. 요구사항 1번은 양도가액, 그다음에 취득가액,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냐. 양도 차익까지만 물어봤네요. 자, 양도가액인데 특수관계자한테 저가로 적용됐으니까 부계부가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계부가 적용되려면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거니까. 저가 양도. 그러면 손해보험 금액 1,000만 원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가 지금 4억이잖아요. 4억이 5% 하면은 얼마?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지만 부계부를 적용하는데, 부계부가 적용되면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3억 이상도 아니고 시가의 5%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죠. 받은 금액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이 그냥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계부가 적용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3억 9천만 원 양도가액 되는 거고요. 그대로. 자, 취득가액은 일단 취득가액은 2억 원인데 자본적 지출이 제외가 됐대요. 자본적 지출은 기타의 필요경비로 가는 겁니다. 자본 지출이 기타의 필요경비로 가는 거고, 그게 제외돼가지고 아무튼 취득가액 2억이었대요. 근데 감가상각두객이 1억 2천이 있었는데 필요경비로 다 계산이 됐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2억에서 1억 2천을 빼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 거죠. 2억에서 1억 2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요. 자본적 출액은 필요경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취득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을 했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나는 지금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상대방 의 경우에는 손해가 났죠. 법인 입장에서는. 저가로 양도한 거예요. 난 저가로 매입하고 쟤는 저가로 양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대방 법인이 부계부가 적용돼가지고 상대방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돼서 그래서 그 2천만 원만큼 소금세이 배당이 된 겁니다. 소금세 배당이 됐어요. 2천만 원만큼. 그래서 그 2천만 원만큼이 배당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미 과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양도소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함에 따라서 배당이나 상여도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 상여도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죠.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버리면은 그만큼 양도 차익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배당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양도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은 1억이네요. 1억. 취득가액 1억. 여기다 바로 그냥 바로 답 달았어요. 1억. 기타의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1,500만 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경비 2,500만 원 중에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 나간 거, 이거 증빙으로 확인되는 중개인 수수료 나간 거 필요경비 맞죠?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 비용.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 비용도 이것도 일종 양도하는데 발생한 양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다 1,500, 1,300, 1,200 다 합해가지고요. 그 2,500만 원 필요경비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 비용도 기타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양도 차익은 2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2억 5천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구사항 2번에 위의 자료 중에 갑의 양도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에 다음 양식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계산하래요. 단 A법인의 세무조정 시에 부계부가 적용돼서 감액의 인정소득으로 해서 처분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A법인한테,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한테 고가로 양도한 거죠. 고가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받은 금액 양도가액 사고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법인 쪽에서는 손해가 났잖아요. 나는 손해가 안 났지만 상대방 법인 쪽에서 나는 고가 양도했으니까 쟤는 고가매매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돼서 시가하고 그 매입액 차이 1억에 대해서 그럼 나한테 인정상여 또는 인정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상여나 인정배당으로 해가지고 근로수익이나 배당수익으로 해서 또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양도수익으로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1억에 대해서 배당이나 상여로 해가지고 배당수익과 근로수익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데 양도수익으로 또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냥 받은 금액, 그렇죠? 그래서 받은 금액인 3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받은 금액에서 시가를 원래는 받은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내가 받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데 받은 금액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상대방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돼서 인정상여나 인정배당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수익으로 1억이 과세가 될 텐데 받은 금액 3억이 아닌 시가가 아닌 4억으로 해버리면은 양도소득도 1억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정상여나 인정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그죠? 걔를 차감한 금액인 그렇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또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 거래가액인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문제 3번은 지금 물음이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음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번 문제 물음 1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물음 1번 이제 자료 번호별로 해가지고요. 과세 표준을 과세가 되는 10%로 과세되는 거는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과세분과 영세율의 과세 표준을 각 자료 번호별로 다르라고 다 있네요. 그럼 자료 번호별로 해서 번호별로 해가지고요. 과세 표준에 10%로 과세가 되는 것과 영세율 되는 거. 그죠?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되죠. 1번. 한국은 상품을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6월 15일 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거는 일기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해야 될 과세 표준이에요.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6월 15일 날 받은 계약금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근데 상품은 7월 15일 날 인도됐대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이 본래 공급식인데 6월 15일 날 돈 계약금 받으면서 세금서 발급을 한 거니까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300만 원이 일기에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1번 바로 그냥 들어오면 되네요. 300만 원. 2번. 주식회사 한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주식회사 A에게 4천만 원의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한 은행으로 해서 원화를 수령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주식회사 A는 인도받은 제품을 모두 면세 사업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 법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했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되는 거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하고 거래를 했고요. 계약을 했고 걔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제품을 인도했고 대금도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에 사용했어야지만 영세율이잖아요. 면세 사업에 모두 사용했으니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전부 다 10%로 과세가 되는 거죠. 3번. 주식회사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시가 1,000만 원짜리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제품 중에 90%를 해외 구호를 위해서 무상으로 봐줘. 해외 무상 원조용으로 나가는 것만 한국국제협력단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의 90%만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국내에서 사용한 거는 영세를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렇게. 그죠? 바로바로 계산되네요. 4번에 한국이 무상으로 공급한 내역이다 해가지고요. 지금 직매장으로 반출한 게 있고 접대비가 이건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4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5번에 동그라미 1번과 5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네요. 5번, 5 동그라미 1번과 5 동그라미 2번도 이렇게 내용 보고 적으시면 되겠죠. 먼저 여기 4번부터 볼게요. 4번에 꽃표 1번. 직매장으로 반출한 게 있어요. 직매장으로 반출한 거는 꽃표 1번인데, 그러니까 4번에 대한 내용 다 볼 거예요. 여기 아예 그냥 자료에 4번 자료를 쭉 보는 건데, 직매장 반출한 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네요. 광고 목적의 전시를 해서 반출된 게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접대비로 나간 게 있어요. 거래처한테. 그럼 이제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시가.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020년도에 12월 15일 날 취득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대표이사에 가서 개인적 공급 맞네요. 근데 이제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이기 때문에 체감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에 취득했냐면 취득 원가 2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 개수 2020년도 12월 15일 날 취득해서 사무실에 사용하던 그런 거를 지금 2021년도 1기 중에 지금 대표이사 가세형으로 제공한 거니까 경고된 과세 기간이 2020년도 2기 한 기만 지났네요. 그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150만 원 되는 거죠. 90만 원에 150만 원 하는 거니까 24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판매 목적의 타사업자 반출이 아니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의제가 안 되고요. 접대비로 준 거는 사업상 증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판매적 목적으로 제품이 비상각 자산이니까 시가인 90만 원, 비품은 상각 자산이니까, 그렇죠? 체감률 고려 되셨죠? 그다음에 5-1번에 대한 자료. 직수출로 제품을 선적하고 받은 대가래요. 직수출로 대가를 이렇게 나눠받았잖아요. 그래도 직수출의 경우에는 무조건 선적일 날 과세가 다 되는 겁니다. 영세율로. 선적일이 언제냐면은 5월 1일 날 선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5월 1일. 근데 5월 1일 전에 12,000달러를 받아가지고 이미 공급 시기 전에 원화를 환가한 게 때문에 환가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요. 12,000달러 중에 10,000달러는 즉시 환가했대요. 그리고 2,000달러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10,000달러는 즉시 환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말이 없으면 그때 당시 환율로 환가했겠죠. 10,000달러는 1,000원에 환가를 했고요. 그리고 12,000달러 중에서 10,000달러를 재면 2,000달러 하고 6월 25일 날 받은 거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거니까 총 7,000달러는 공급 시기일 날의 기준 환율, 5월 1일 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표를 해야 되는 거죠. 10,000달러는 1,000원, 그 다음에 7,000달러는 1,100원. 그죠? 그러면은 1,000만 원에 1,770만 원이 전부 다 5월 1일 날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영세율로. 1,770만 원 영세율로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5-2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검수조건부 수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따르면 되거든요. 검수조건부로 수출했으니까 조건부잖아요. 조건이 성취돼 가지고 공급가액이 확정됐을 때 과세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검수 완료일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수일이. 그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로 지금 판매가 된 거니까. 그 검수일이 갑은 지금 2021년도 6월 18일이고 을은 2021년도 6월 전부 다 지금 갑과 을의 검수일이 전부 다 4, 5, 6월 달에 있었으니까 일기 확정 신고 때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일단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내국신용장이 갑한테 준 거는 1,800만 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7월 25일 안에 개설이 됐으니까 영수일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적을 것도 없네요. 그리고 을한테 공급한 거 300만 원은 7월 25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4, 5, 6월 달에 과세가 되는데 내국신용장이 늦게 개설됐으니까 10%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은 10%로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갑한테 공급한 거는 0%로 과세,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고, 1,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 1번, 이렇게 물음 1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음 1번만 하기는 좀 너무 물음 2번까지 하고 쉬어야겠네요. 한 번만 줄 거니까 물음 2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야태한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부가가세 관련 자료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해가지고 물음 2번에 요구사항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물음 2번은 지금 요구사항이 2개입니다. 요구사항 1번은 1기 확정신고 시에 트럭의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트럭의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매입세 공제액과 2021년도 2기 확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재계산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재계산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증가되면 플러스, 감소되면 마이너스 부를 함께 기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입세 공제액. 그 다음에 재계산으로 가산하거나 또는 공제되는 세액. 자, 매입세 공제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면세 1번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면세 농산물에 대한 매입액은 없었고 2021년도 1기 중에 면세 수산물의 매입 및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면세 수산물을 매입한 거니까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죠. 요구사항 2번에서 봐야 될 자료입니다. 요구사항 1번은 지금 트럭에 대한 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자료 보시면 트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월 15일 날 수산물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트럭 2대를 구입했어요. 1억으로. 이 중에 한 대, 4천만 원. 한 대는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겠죠? 한 대는 4월 15일 날 샀는데 6월 3일 날 팔았어. 그러면 매입세 공제액 중에서 트럭 1, 2로 한번 해볼게요. 트럭 1은 매입하자마자 판 거예요.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야 되겠죠? 판 거 공통 매입세 첫 번째 건 취득가액이 4천만 원이니까 공통 매입세는 400만 원. 그죠? 그 중에 얼마만큼의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냐?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니까 1 마이너스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 매입한 과세 기간에 공급을 하게 되면 공통 매입세액도 직전 과세 기간의 비율을 써야 되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이 2020년도 2기거든요. 그러면은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이 3번 자료에 9천만 원, 과세가 1억 1천만 원. 그러면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45%. 2억 중에 9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220만 원. 트럭 2번은 매입하고 팔지 않았으니까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 2020년도 1기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빼면 되겠죠. 공통 매입세액은 전체가 1억이니까 4천만 원 빼면 6천만 원, 그게 10% 6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요. 2021년도 1기에 면세 공급가액 8천, 과세 1억 2천. 면세 공급가액은 2억 분의 8천, 40%. 그렇죠? 그러면 360만 원. 그래서 트럭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은 지금 580만 원 되는 겁니다. 580만 원. 그리고 2기가 가서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거는 얘는 지금 팔아버린 거니까 요것만 재계산하는 거죠. 납부세 미만급세액에 재계산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부호가 같죠. 증감된 면세 비율. 공통 매입세 6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트럭이니까 체감률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연수 1기 곱하기 증감된 면세 비율. 지금 면세 비율이 2021년도 1기에 40%인데 2021년도 2기가 되면 9천만 원, 9천만 원 50%니까 면세 비율이 10% 더 증가가 됐죠. 그렇죠? 플러스 10% 부호가 같다고 했습니다. 재계산하게 되면 600만 원에 하니까 450만 원에 10% 45만 원만큼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거죠. 플러스 4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2번은 대안에 2021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다음의 금액을 다음한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기 기말에 의제매수 공제 해줬는데 올해 실제로 과세사업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의제매수세 재계산액을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 추징액 차감하기 전에 의제매수세 공제 금액을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기 의제매수세 공제분의 추징액 따로따로 물어봤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의제매수세 공제액, 의제매수세 공제액, 의제매수세 공제액이고요. 이것도 곱하기 공제 이거는 추징액 차감 전. 그렇죠? 그다음에 정기 의제매수세 공제분 중 추징액. 정기 공제분 중 추징액.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제매수 공제 금액을 먼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의제매수 공제율은 102분의 1라고 지금 아예 알려줬고요. 지금 내용이. 해당되면 한도랑 비교를 하지 않았네. 한도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의제매수세 공제액에 대해서 지금 단기에 매입한 내용이 나와요. 단기 매입한 내용이 나오는데 단기 매입한 금액이 지금 6,340만 원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게 1,440만 원. 요 1번 1,440만 원. 그죠? 요거 그다음에 단기 그 면세 사용은 안 되는 거고 과세 면세 같이 사용한 게 4천만 원. 구분이 안 되는 거 있고 기말이 있네요. 지금 그러면은 4천만 원도 구분이 불명한 거고 400만 원도 구분이 불명한 거죠. 4,400만 원이 다 구분이 불명한 겁니다. (4,400만 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과 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과 비율은 60%거든요. 2021년도 1기가 60%. 그러니까 1,440만 원에 4,400만 원 60% 곱한 금액. 요게 의제매수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이 되는 거죠. 과세사업에 사용한 거랑 불분명한 거. 불분명한 거는 과세공과의 비율을 곱하면 만큼만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매입액 곱하기 102분의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금액이 80만 원. 그죠? 한도는 지금 법인이니까 한도는 40%가 적용되는 거죠. 면세 농산물 관련 과세 표준 통조림 제조에서 1억 2천만 원이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세 표준 있잖아요. 요게 40%에 곱하기 102분의 2 이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1억 2천만 원에 그렇죠? 40%에 적용률 40%에 하니까 얼마예요? 94만 1천 얼마 나오네요. 1천 얼마 나오죠? 한도 내 금액이니까 의제매수세 공제 금액은 추징액 차감 전에 8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정기 의제매수세 공제분 중 추징액. 정기 의제매수세 공제분은 기초에 넘어온 게 지금 800만 원이 있어요. 네, 800만 원이 넘었죠. 근데 그 800만 원에 대해서 정기에 얼마만큼 의제매수세 공제를 받았느냐, 단기 중에는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지금 보니까 정기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800만 원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는 18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정기 의제매수세 공제 중에서 추징하는 거, 재계산하는 거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인 185만 원에 102분의 2만 의제매수 공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기에는 8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과세면세 사용인지 모르니까 전기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다가 102분의 1을 곱하면 만큼 의제매수 공제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전기에는. 전기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얼마냐면 55%. 전기가. 그죠? 그거에 102분의 2. 그죠? 이만큼을 했었었는데 이만큼만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만 원 되는 거니까 추징액이 5만 원만큼 여기서 이걸 빼면은요 5만 원만큼이 마이너스가 돼요. 즉 5만 원만큼 뱉어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해줬다는 거죠. 185만 원에 102분의 2만 됐었어야 되는데 800만 원에 55%에 102분의 1을 했었을 거니까 전기의 말에 차이나는 금액만큼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징액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문제, 요즘 문제가 다 끊어져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3번, 물음 3번과 물음 4번 대한 거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문제들 쭉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